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책은 본격 신자유주의 비판,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나쁜 사마리아 놈 새끼들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6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고 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벌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그 또래 아이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죠.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아이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라고 합니다. 빨리 경쟁에 노출시킬수록 좀 더 생산적인 인간이 되고 힘든 일도 감당하는 강한 정신력과 능력을 지니게 한다면서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미친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자랄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장 경쟁에 노출시킬 겁니다. 만약에 어릴 때 경쟁에 노출시킨다면 훌륭한 슈샤이너나 잡상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뇌수술 전문의나 핵물리학자가 될 일은 없겠죠. 그런데도 부자 나라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성장하지 못한 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죠. 훌륭한 구두닦이나 잡상인이 되기를 장려하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울 때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세국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그냥 어이없어하고 그랬었는데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열심히 전파되던 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최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두면은 경제가 더더 잘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구독하기. 경제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지만 벌써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세 번째 책입니다. 반대쪽 걔네도 읽어봐야 하는데 잘 못 찾겠네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리뷰했었죠. 이 중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도 장하준 작가님의 책이죠.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나중에 나온 책이라 그런지 훨씬 읽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경제 역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줘서 겁나게 졸렸습니다. 진짜 핵노잼. 만약에 경제 역사까지는 관심이 없다면은 나쁜 사마리아인들보다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읽는다면.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반대되는 정책을 토대로 부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영국이나 미국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자로 돌변했을까요? 이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보호무역과 규제 등의 사다리로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부자가 되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는 겁니다. 역사는 잊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수법입니다. 저는 자유경쟁이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었는데요. 이 책에서 참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이기심보다는 독선이 더욱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이기주의자보다는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경제에 더 좋고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민망스하네요. 이 책의 내용 전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에서는 부자 나라들의 경제 역사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요. 미국도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서름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제품보다는 원료를 생산하도록 원료 생산에는 보조금을 주고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가했었죠. 제품 만드는 거는 고급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니까요. 영국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미국에게 공업을 발전시키지 말라고 진지하게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국부론 안 읽을 겁니다. 너무 두꺼우니까. 아무튼 미국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유치산업 보호론을 채택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미국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우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이 장은 저작권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지 궁금하네요. 혹시 미국이 저작권 의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미국도 외국 기술을 엄청 훔쳐서 썼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중국은 아직도 그러는 중이죠. 저작권 문제로 중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제법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가 싶네요. 아무튼 부자 나라가 저작권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게 되면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을 배우는 비용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작권을 많이 가진 선진국은 더더 부자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저작권 의식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 책에서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이라는 말이 지금에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지만 실제로 예전에 일본과 독일을 보고 평가한 겁니다.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게을러 보이는 건 일하는 것보다 빈둥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업 혹은 준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저처럼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르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읽어도 느꼈었던 거지만 정말 교묘한 그런 편견인 것 같아요. 제3세기에 굶고 있는 나라 사람들도 게으르거나 기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부자 나라들의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죠. 책 전체적으로 나쁜 면이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부자 나라들이 과거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죠.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뒀었고 우리나라도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한번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그때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